엄마, 우리 이제 엄마 보러 못 와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딸의 묘역. 9년 만에 딸을 찾아온 남자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무덤 앞에서 입양 간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새아이. 그리고 아이들이 남기고 간 딸의 편지. 아버지, 제발 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실 아이들은 입양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 과연 남자는 검은 그림자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좋은 날을 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발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 초입에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평생을 식품업계의 거물로 군림해온 정품푸드의 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단정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겠지만 오늘의 정 회장은 달랐습니다. 코트 자락이 눈바람에 휘날리는 줄도 모른 채 그는 넋기 나간 사람처럼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외동딸 연아가 며칠 전 이름도 없는 무연고자 사망자로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이후로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정 회장은 곁에서 우산을 받쳐든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9년 전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찾아 떠났던 딸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모질게 내쳤던 그 딸이 차가운 공원묘지 구석진 자리에 이름도 없이 묻혀있다는 사실이 정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무연고자 구역은 화려한 비석들이 즐비한 명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풀이 우거지고 비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초라한 구덩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었죠. 김 비서가 건넨 약도를 보며 딸의 자리를 찾아가던 정 회장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누군가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김 비서의 손을 제지하며 나무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처연했습니다. 딸 연아의 묘비라고 표시된 낡은 나무 팻말 앞에 3명의 작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여자아이는 8살 남짓 되어 보였는데 등에 포대기로 갓난쟁이 아기를 단단히 업은 채였습니다. 그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누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 회장 일행이 온 줄도 모른 채 오직 묘비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인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등에 업힌 막내 민서가 추울까봐 자신의 낡은 외투를 둘러싸 메고는 맨손으로 묘비 위에 눈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못한 윤서의 손등은 추위에 빨갛게 부르텄지만 아이는 아픈 기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 얼굴이 눈에 다 가려졌잖아.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드려야 엄마가 하늘나라 갈 때 길을 잃지 않으실 거야. 윤서의 말에 동생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눈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정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이 바로 내 딸 연아가 세상에 남기고 간 핏줄인가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었고 얇은 점퍼 하나로 매서운 눈보라를 버티는 모습이 너무나 가련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다 치우고 나자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업힌 막내의 포대기를 추스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엄마 보러 못 와요.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는데 우리 내일 모레면 아주 먼 나라로 입양 가야 한대요. 거기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해서 다시는 여기 못 온대요.
윤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준서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 가기 싫어. 엄마 혼자 여기 두면 어떡해. 나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준서가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자 윤서는 동생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울지 마, 준서야. 우리가 울면 엄마 마음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못 가신대.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는 용감한 아이들이라고. 윤서는 품 안에서 비닐에 겹겹이 싼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이 편지 여기 두고 가요. 원장님이 엄마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고 다 버리려고 해서 내가 몰래 빼왔어. 근데 이제 우리 멀리 가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여기 엄마 옆에 두고 갈게. 윤서는 그것이 무슨 편지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연아가 죽기 전 혹시라도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윤서에게 신신당부하며 맡겼던 편지였습니다. 그저 엄마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기며 품에 간직하던 종이었기에 보육원 원장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는 것을 어린 윤서가 눈물로 지켜내어 품에 숨겨온 것이었지요. 윤서는 묘비 옆 작은 돌틈 사이에 편지를 정성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눈보라에 편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꼭 눌러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야 해요. 원장님이 늦으면 혼낸다고 하셨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준서랑 민서 잘 돌볼게요. 엄마 사랑해. 아이들은 무덤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작고 마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 회장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꽉 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정 회장은 비틀거리며 딸의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에 뺨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딸의 이름이 새겨진 팻말을 보는 순간 그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연아야, 내 딸 연아야, 네가 어찌하여 이 아비를 두고 먼저 간단 말이냐. 정 회장은 팻말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금지옥엽 키운 딸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은 이 험한 세상에서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였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이 돌틈에 끼워두고 간 편지를 꺼냈습니다. 흙이 묻은 비닐을 벗겨내자 딸 연아의 정갈하면서도 힘없는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시작되는 그 편지에는 딸의 피눈물 섞인 참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아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께 드린 상처를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새 아이 윤서와 준서 그리고 민서를 부디 살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잘못은 저의 죽음으로 씻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생명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어미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지 않게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먹여주십시오. 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부모 없이 홀로 남을 아이들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곁을 지키던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타고 온 보육원 차량이 출발하려 합니다. 어찌할까요? 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슬픔이 아닌 손주들을 지키겠다는 할아비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비서, 그 차량 쫓아서 연아가 남긴 아이들, 지금 어느 보육원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봐.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서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야겠어. 내 핏줄인 게 확인되는 대로 내 손주들 당장 이 집으로 데려올 거다. 정 회장은 김 비서에게 명령을 내린 뒤 다시 한번 딸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아야,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걱정은 말거라. 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아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게다. 네가 못다한 사랑, 내가 다 쏟아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키워낼 테니.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정 회장은 김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거침없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창밖과는 대조적으로 정 회장의 집무실은 무거울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 연아가 남긴 피눈물 섞인 편지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아이들의 지문이 묻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무덤가에서 보여주었던 나약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경영 일선에서 살아남은 거물의 서늘한 안광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사한 건 어떻게 됐나? 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김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경기도 변두리의 행복보육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무연고자 아이들이 보육원에 입소하면 기초조사와 연고지 파악에만 수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입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모든 입양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기관을 거쳤다면 말이죠. 하지만 서류를 살펴보니 공식적인 입양 기관의 직인이 위조된 정황이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가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미국으로 되어 있지만 출국 예약된 항공편 명단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정식 해외 입양은 처음부터 꾸준히 꾸며진 허울이었던 겁니다. 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손주들을 비행기도 없이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가? 신속하게 더 자세히 알아보게. 보육원 원장 쪽도 더 파보고. 그리고 당장 이 지문들 국과수 지인에게 전달해. 긴급 유전자 검사 진행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나한테 직보해. 같은 시각 행복보육원의 복도는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한기로 가득했습니다. 8살 윤서는 낡은 걸레를 들고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은 바닥이 아닌 반쯤 열린 원장실 문틈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신들을 도와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윤서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동자를 유지하며 입술을 약간 벌린 채 멍청한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장과 보육사들은 윤서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아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윤서가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 앞에서 경계심을 풀고 추악한 진실을 내뱉곤 하니까요. 원장실 안에서 원장의 간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시라니까요. 애들은 비행기 타는 줄 알고 들떠 있어요. 특히 그 큰 계집애는 귀머거리의 벙어리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짐짝 하나 옮긴다고 생각하세요. 3일 뒤 12시 인천항 삼부두입니다. 배 이름은 청해호. 장금은 아이들 배에 태우는 거 확인하는 즉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윤서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항 삼부두 밤 12시 청해호. 숫자와 이름들이 윤서의 천재적인 두뇌 속에 사진을 찍듯 저장되었습니다. 윤서는 원장이 메모지에 휘갈겨 쓴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010-4885. 그때 원장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윤서는 찰나의 순간에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원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야, 너
오늘 밤이면 이 지긋지긋한 곳도 안녕이다.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가서 동생들이나 잘 챙겨. 알았어? 윤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저 침을 약간 흘리며 원장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원장은 혀를 차며 윤서를 지나쳐갔습니다. 쯧쯧. 얼굴은 예쁘장한 게 하필 장애인이라서. 뭐 저쪽 형님들이 알아서 쓰시겠지. 원장이 멀어지자 윤서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서에게 중요한 것은 동생들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행복한 나라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건 칠흑 같은 바다와 목적지 없는 배뿐이라는 사실을 8살 소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와 잠든 동생 준서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쟁이 민서는 언니의 마음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 준서는 자면서도 동생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베갯잎 아래에서 몰래 숨겨놓은 볼펜 한 자루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윤서는 아까 외운 정보들을 잊지 않기 위해 종이에 아주 작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서의 낡은 운동화 밑창 사이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누나. 잠에서 깬 준서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비행기 타? 엄마한테 가는 거야? 윤서는 준서의 입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귓가에 아주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잘 들어. 우리 비행기 안 타. 이대로라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셋 다 뿔뿔이 흩어질지도 몰라.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해했어?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입을 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타자고 원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 누나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넌 절대 울면 안 돼. 민서가 울면 네가 달래줘야 해. 알았지? 우리가 살려면 누나 말을 꼭 들어야 해. 준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동생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8살 아이의 어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윤서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경기도 외곽의 행복보육원 앞에는 어제와는 다른 수수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 회장은 화려한 코트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인자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식품업계의 정점에 서 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평범한 후원자이자 입양 희망자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를 둘러보던 정 회장의 발걸음이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침 아이들의 점심시간이었고 식당 안에서는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주는 대로 먹으라고 했지. 보육원의 한 여교사가 아이들의 식판을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민서를 품에 안은 윤서와 준서 3남매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여교사는 마늘 조각이 가득 섞인 나물 반찬을 준서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늘 알레르기 핑계 대지 마. 살면서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마늘을 먹어야 튼튼해질 거 아냐. 편식하는 애들은 좋은 나라로 입양도 못 가, 알아? 준서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곁에 있던 윤서가 동생을 자기 뒤로 숨기며 여교사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교사는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듣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대들어? 어차피 며칠 뒤면 떠날 애들이 곱게 처먹지. 후원하러 온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인 원장은 민망함에 서둘러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정 회장의 눈등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교사의 손목을 낚아채고 싶었지만
김 비서가 그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정 회장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방금 국과수에서 최종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99.9% 확실한 회장님의 친손주들입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정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확신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마늘이었습니다. 정 씨 가문의 지독한 내력, 정 회장 본인과 외동딸 연아도 평생을 고생했던 지독한 맞이, 알레르기가 저 어린 것들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손주들이 맞구나. 내 딸 연아가 남긴 핏줄이 저기서 저토록 구박을 당하고 있었구나. 정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원장 선생, 내가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어서 왔는데 식사 시간이 너무 험악하군. 아이들이 입맛이 없는 모양인데 내가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도 되겠소? 원장은 거액의 후원자로 위장한 정 회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육원 직원 한 명을 동행시키는 조건으로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식당 안 정 회장은 아이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마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을 정성껏 주문했습니다. 보육원 직원이 바로 옆 테이블에서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기에 정 회장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당장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식판에 고기를 얹어줄 뿐이었습니다. 준서와 막내 민서는 며칠 만에 마주하는 따뜻한 음식에 정신없이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디인 윤서는 달랐습니다. 윤서는 음식을 먹는 대신 가만히 정 회장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비록 위장한 차림새였지만 자신들을 바라보는 저 노신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애정, 그리고 자신들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윤서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윤서는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작은 종이 뭉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원장실 밖에서 엿들었던 그 추악한 비밀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직원이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찰나 윤서는 물컵을 엎지르는 척하며 정 회장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이쿠, 아이가 실수를 했네. 정 회장이 휴지를 꺼내 물기를 닦아주는 척하며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정 회장의 손바닥 안으로 작게 접힌 종이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 회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윤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쪽지를 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8살 소녀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행동에 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돌아온 정 회장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윤서가 건넨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그곳에는 원장이 통화했던 날짜, 시간, 그리고 의문의 전화번호와 인천항 3부두 청해오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비서, 당장 이 번호와 항구 일정 추적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입소하게 된 경위부터 다시 낱낱이 파헤쳐. 정 회장의 명령에 김비서는 밤을 새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김비서는 믿기 힘든 보고서를 들고 정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이 번호. 대포폰인데 사용자가 회장님의 조카분이신 정철호 상무입니다. 정 회장의 눈이 커지며 되물었습니다. 뭐? 김 비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철호 상무가 대포폰을 만든 점, 그 대포폰으로 행복보육원, 원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이어온 점 등 수상한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 다급해진 정 회장이 김 비서를 재촉했습니다. 뭔가 빨리 말해보게. 그동안 회장님의 숱한 노력에도 연아 아가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 아가씨가 사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이상적인 방식으로 행복보육원에 입소된 이유. 전부 배우의 정철호 상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 상무가 왜? 정철호. 형님의 아들이자 자신이 친아들처럼 믿고 회사 경영의 한 축을 맡겼던 조카였습니다. 그런 조카가 자신의 딸과 손주들의 극악한 상황을 만든 배우라니요. 정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철호가. 그놈이 왜? 정 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린 조카 손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핏줄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내 조카라는 놈은 내 손주들을 팔아치우려 하고 이름도 모르는 8살 손녀딸은 목숨을 걸고 나에게 살려달라 신호를 보냈구나. 정 회장은 주머니 속의 쪽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 대신 피부치를 배신한 자를 향한 잔혹한 심판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심장부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안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품푸드의 정철호 상무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타오르는 시가 연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품푸드의 지분 구조가 적힌 서류와 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기록한 비밀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철호는 지난 9년간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 회장의 형님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숙부인 정 회장의 보살핌 아래 친아들처럼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닌 도끼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게 회사를 이끌어도 결국 정품푸드의 주인은 정 회장의 외동딸 연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9년 전 연하가 평범한 남자와의 사랑을 선택했을 때를 인생 최고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정 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딸을 내쳤을 때 정철호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교묘하게 부녀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용서를 빌며 보내온 수많은 편지는 정 회장의 손에 닿기도 전에 정철호의 손에서 제가 되었습니다. 숙부님, 연하 그 계집애 정말 독하더군요. 외국에서 사치스럽게 살면서 숙부님 욕만 하고 다닌답니다. 정철호는 정 회장에게는 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증오를 키웠고 반대로 연하에게는 사람을 보내 협박했습니다. 회장님이 너 같은 건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으신다. 다시는 한국 땅 밟을 생각 마라. 만약 돌아오면 내 자식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 지독한 이간질 속에 연하는 병들어 죽어갔고 정 회장은 딸이 자신을 원망하며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늙어갔습니다. 연하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그 전화를 가로채 비웃음을 날린 사람이 바로 정철호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숙부님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 연하. 그는 연하가 죽자마자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하가 남긴 새 아이 윤서와 준서, 그리고 민서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대포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행복보육원장. 정철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원장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정 회장이 보육원에 다녀갔습니다. 정철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노인네가 거길 왜 가? 내가 분명히 보안 철저히 하라고 했을 텐데. 그게 후원자로 위장해서 오셨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밥까지 먹였다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가씨의 자식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마늘 알레르기 때문인지 뭔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정철호는 결국 잔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위스키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 회장은 한 번 의심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보육원까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이미 확신을 가졌다는 뜻이고 김 비서를 시켜 유전자 검사나 뒷조사를 시작했을 게 뻔했습니다. 밀항 일정은 어떻게 됐어? 예정대로 3일 뒤인가? 네, 상무님. 그런데 지금 회장님이 움직이셨다면 3일은 너무 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잡혀 들어갈 거예요. 정철호는 이빨을 갈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3일. 정 회장이 3일 뒤 항구를 덮칠 계획을 짠다면 자신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바로 정 회장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장, 잘 들어. 3일 뒤 일정은 취소해. 지금 당장 사람 불러서 애들 짐 싸. 오늘 밤 12시 인천항 3부두다. 청해호에 무조건 태워버려. 상무님, 오늘 밤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지금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배치기랑 조율도 안 됐습니다. 닥쳐. 조율은 내가 한다. 일단 배에 태워서 공해상으로 나가버리면 정 회장이라도 손을 못 써. 애들이 사라지면 증거도 사라지는 거야. 이번 일 실패하면 내놈 목숨도 보장 못하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항구로 출발시켜. 알았어? 전화를 끄는 정철호의 손등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품푸드의 상무로서 누리던 화려한 생활은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서재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장부와 여러 개의 위조 여권, 그리고 5만 달러권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니가 아무리 빨라봤자지. 갑자기 변경된 일정을 막을 수 없을걸. 그땐 이미 그 애들은 동남아 한가운데 배 위에서 울부짖고 있을 거다. 정철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여권 하나를 챙겼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을 밀항선에 실어 영원히 실종 처리해버리면 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질 것이고 상속권은 자연스럽게 말소됩니다. 그 사이 자신은 해외로 도주해 세탁해둔 비자금으로 평생 왕처럼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정 회장과 연하가 함께 찍었던 낡은 가족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정 회장은 어린 연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철호는 라이터를 켜 사진 모서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정 회장의 얼굴을 검게 태워버렸습니다. 작별 인사는 못하겠네요, 숙부님. 내일 아침이면 숙부님의 그 잘난 손주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 시계 바늘은 벌써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시간뿐이었습니다. 행복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 회장이 사준 따뜻한 밥을 먹고 잠시나마 온기를 느꼈던 동생 준서와 민서는 뒷좌석에서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디인 윤서만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그 노신사에게 쪽지를 건넸을 때의 그 짧은 접촉,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처롭고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마당에 차가 멈춰 섰을 때 윤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을 방으로 안내했을 보육사들은 보이지 않았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탄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뭐해? 내리지 않고. 원장의 날카로운 명령에 윤서는 동생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포근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곧장 검은 승합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디 가요? 비행기 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잠이 덜 깬 준서가 울먹이며 묻자 원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데 간다니까. 조용히 하고 타. 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윤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보육원 건물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3일 뒤라는 일정은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무언가 때문에 급격히 당겨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8살 소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계산으로 어지러웠지만 단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항구에 도착해 배에 올라타면 다시는 그 노신사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합차 안에는 2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거리낌 없이 거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무님이 완전히 독이 오르셨어. 정 회장이 눈치챈 것 같다고 무조건 오늘 밤 안에 띄우라시잖아. 그 노인니가 그렇게 빨라. 3일 뒤인 줄 알고 항구에서 죽치고 있겠구먼. 우리가 선수를 쳐서 다행이지. 사내들의 대화에 윤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정상무라는 사람이 계획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는 척하며 옆에 앉은 사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사내는 지루한 듯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차량 충전기에 꽂아두고 눈을 붙였습니다. 윤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전화기만 있다면. 아까 식당에서 김 비서가 몰래 쥐어주었던 명함 속 번호로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 비서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 직원이 한눈을 판 틈을 타 윤서의 주머니에 자신의 명함을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차는 마침내 인천항 삼부두 외곽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칼바람과 함께 비릿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화물선들과 그 사이로 작고 낡은 어선 청해호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아이들을 차에서 내린 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희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바다에 던져버린다. 알았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내들이 라이터를 켜고 연기를 내뱉는 찰나, 지금이야. 윤서는 충전기에 꽂혀있던 휴대폰을 빼내어 승합차 타이어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훔친 스마트폰과 김 비서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8자리의 숫자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기억해낸 윤서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짧고 강렬한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천항 삼부두 청해호 배 타요. 오늘 밤 12시 출발. 살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풀며 다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전송 완료 표시를 채 확인하지 못한 채 눈더미 속으로 깊숙이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뭐야? 왜 나와 있어? 사내가 소리치며 윤서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윤서는 다시 겁에 질린 장애아의 표정으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디 할아버지에게 메시지가 닿았기를, 자신들을 제 시간에 구하러 와주기를. 이제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로 향하는 사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 갑자기 윤서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운 듯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계집애 갑자기 왜 이래? 멀미인가? 아직 배 타지도 않았는데. 사내들이 당황해 다가오는 순간 윤서는 옆에 있던 준서의 옆구리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깜짝 놀란 준서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아파? 으앙. 민서까지 오빠의 울음소리에 맞춰 크게 울기 시작하자 항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사내들이 아이들을 달래려 허둥지둥하는 틈을 타 윤서는 동생들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준서야, 뛰어. 윤서는 등에 업힌 민서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대기를 바짝 조이고는 쌓여있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사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야,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어디로 가? 뒤편에서 사내들의 거친 고함과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얼음장 같은 바닷물과 눈이 들어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들을 데리고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컨테이너 틈새의 좁은 공간으로 준서를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숨겼습니다. 준서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누나 봐.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분명 오실 거야. 윤서는 동생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며 멀리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욕설과 손전등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을 향해 가는 시계 바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거친 파도, 소리 너머로 들려올 구원의 엔진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의 차가운 눈보라는 8살 소녀의 마지막 용기조차 얼려버릴 듯 거셌습니다. 윤서는 컨테이너 틈새에 준서를 꼭 끼워 맞춘 채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포대기 속에 엎인 막내 민서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언니의 떨림을 느낀 것인지 기운 없는 울음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발자국 있잖아. 멀지 않은 곳에서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은 숨길 수 없는 이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컨테이너 벽면을 훑었습니다. 윤서는 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가 먼저 오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운명은 냉혹했습니다. 찾았다, 이 쥐새끼들. 커다란 손이 윤서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윤서는 차가운 눈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틈새에 숨어있던 준서 역시 사내의 손에 들려 허공으로 치켜 올려졌습니다. 어린 것들이 감히 누굴 속여. 덕분에 배 출발 시간 늦어지게 생겼잖아. 상무님한테 죽고 싶어? 사내는 분풀이라도 하듯 윤서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땅바닥을 기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연기를 하던 윤서의 입에서 절박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내는 그런 윤서를 발로 툭 밀쳐내며 비웃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게 빌기는 잘 비네. 야, 시간 없다. 당장 배에 던져 넣어. 아이들은 짐짝처럼 들려 다시 청해오의 녹슨 사다리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배 위에서는 밀항 조직원들이 어서 올라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도와줘요. 준서의 외침은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서는 사다리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지금 이 사다리를 오르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내가 윤서의 손등을 군화발로 짓밟으려는 찰나 벙어리인 척하던 윤서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한 거대한 진동이 항구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해 고개를 든 순간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청해오를 정면으로 내리비쳤습니다. 강력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항구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헬기 동체에는 정품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풍의 사내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비틀거렸고 쌓여있던 눈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항구 입구 쪽에서 수십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온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경찰차들이 순식간에 청해오 주변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수백 개의 헤드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며 어두웠던 부두를 대낮처럼 밝게 비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전원 손 머리 위로 올려. 무장한 경찰들과 정 회장의 경호팀이 차에서 내려 사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있던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대의 육중한 세단문이 다급하게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 회장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은 눈과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구두는 흙탕물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들 어디 있어? 정 회장은 김 비서의 부축도 뿌리치고 차가운 눈밭을 달려왔습니다. 사내들이 제압당한 바닥 위에서 오들오들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한 순간 정 회장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양손이 다 부르튼 채 자신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윤서와 마주했을 때 정 회장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야, 준서야. 정 회장은 부서질세라 아이들을 한꺼번에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8살 소녀의 마른 어깨가 그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정 회장의 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예요? 준서가 정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 회장의 가슴에 얼굴목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 그리고 정 회장의 옷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따뜻한 할아버지의 냄새가 윤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너희들 할아비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생명들마저 놓칠 뻔했다는 공포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이 할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를 이 차가운 곳에 홀로 두게 해서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폭설이 내리는 인천항의 밤,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헬기, 소음 속에서도 정 회장의 오열 소리만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닌 드디어 돌아갈 곳을 찾은 아이의 안도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옮긴 정 회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그의 눈동자는 이제 서늘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의 1등석 라운지. 정철호 상무는 세련된 수트 차림으로 비행기 이륙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거액의 달러, 다발과 위조 여권이 든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거센 눈보라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네, 지금쯤 3일 뒤라고 굳게 믿고 있을 텐데 말이야. 정철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9년 전 연하의 편지를 가로채며 시작된 이 거대한 도박이 이제 막 성공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배는 이미 공해상으로 나갔을 것이고 자신은 곧 이륙할 비행기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정품푸드의 지분과 비자금은 이미 세탁되어 그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철호는 1등석 전용 통로를 통해 거드름을 피우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늘 기상 상태가 안 좋으니 서둘러 출발하지.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에 앉은 그는 안대를 쓰고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탑승 후 비행기의 문이 닫혔습니다. 1분, 2분, 5분이 되어가는데도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자 정철호는 컴플레인 하기 위해 안내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비행기의 앞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검은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철호 상무님, 당신을 체포합니다. 거부할 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정철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정품푸드 상무야. 감히 내 비행기를 막아? 하지만 사법당국의 손길은 무자비했습니다. 1등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정철호의 두 팔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비행기 통로를 질질 끌려나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공항 로비로 끌려나온 정철호의 앞에는 한 남자가 동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정 회장의 최측근 김비서였습니다. 김비서의 곁에는 수십 명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철호는 김비서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김비서, 자니가 여긴 왜 있어? 숙부님은 어디 가고? 당장 이거 풀라고 말해. 자네 미쳤어? 정철호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던 김비서는 옆에 있던 검사한테 고개짓을 했습니다. 검사는 곧바로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정철호, 당신을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첫째, 지난 9년간 정품그룹 외동딸 고 정연아 씨에 대한 불법 감금 및 협박, 서신 탈취 및 통신 방해죄. 뭐야? 그걸 어떻게? 둘째, 정품그룹 비자금 400억 원 횡령 및 해외 도피 자금 세탁죄. 셋째, 미성년자 유괴 및 해외 인신매매 조직과 공모한 아동 매매 및 살인 예비죄. 검사의 입에서 죄명이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정철호의 무릎은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9년의 악행이 단 하룻밤 사이에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당신은 숙부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김비서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정철호를 쏘아보며 수사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끌고 가십시오. 증거는 이미 검찰에 모두 넘겼습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정 회장, 이 노인네가 치매라도 걸린 거야? 김비서, 내 놈이 다 꾸민 거지. 정철호는 바닥을 긁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던 수많은 승객들이 이 추잡한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로비 밖으로 끌려가는 정철호의 모습은 한 마리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철호가 탄 호송차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던 김비서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비서의 귀 너머로 인천항의 거센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비서는 창밖의 눈보라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이곳 상황도 정리되었습니다. 정철호는 방금 공항에서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 회장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거장의 숨결이었습니다. 수고했네, 김비서. 정말 수고했어.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들은 무사합니까? 그래. 지금 내 품에 있네. 윤서가. 우리 윤서가 다 해냈어. 자니가 준 명함 번호를 외워서 문자를 보냈더군. 정말 영특한 아이야. 김비서는 자신도 모르게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8살 소녀의 천재적인 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의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게.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지. 9년 동안 비어있던 연하의 방에 오늘 밤은 불을 밝혀야겠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김비서는 전화를 끊고 거침없는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눈물 없는 아침이, 정 회장에게는 잃어버린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는 취조실의 공기는 무거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정품푸드의 실세로 군림하며 세상을 호령하던 정철호 상무는 흐트러진 정장 수트를 입고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공항에서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참한 패배자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정 회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철호는 정 회장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숙부님, 숙부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다 오해입니다. 김 비서 저놈이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저는 연하를 위해,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해. 정 회장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정철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압도당한 정철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김 비서에게 짧게 눈짓했습니다. 3분이다. 어떤 기록도 어떤 목격자도 남기지 마라. 김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뒤 취조실의 CCTV 스위치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오직 피를 나눈 배신자와 그 배신으로 인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철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철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철호야,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믿었다. 형님이 일찍 가시고 홀로 남은 너를 내 자식처럼 여기며 이 회사까지 맡기려 했어. 그런데 내 놈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더구나. 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취조실을 갈랐습니다. 정 회장의 첫 번째 손이 정철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이건 내 손주들을,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대가다. 8살 아이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을 때 너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지? 그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정철호는 고개가 돌아간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짝! 두 번째 손이 다시 한번 정철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건 감히 내 딸 연하의 자리를 탐낸 내 놈의 더러운 욕망에 대한 벌이다. 내 놈이 차지하려 했던 그 자리는 연하의 눈물과 내 핏줄의 헌신으로 일궈낸 곳이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넘볼 자리가 아니었어. 정철호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정철호의 멱살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9년 동안 쌓인 피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짝! 마지막 세 번째 손이 정철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처절한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딸 연하를 영영 볼 수 없게 만든 내 놈의 사악함에 대한 심판이다. 9년이다. 9년 동안 내 딸이 아비를 그리워하며 죽어갈 때 너는 그 편지들을 태우며 비웃었지. 내가 딸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 내 놈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정 회장은 정철호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정철호는 이제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는지 꺽꺽거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정 회장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뱉었습니다. 너에게 사형도 아깝다. 평생 어두운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짓들을 곱씹으며 썩어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잡이다. 같은 시간 행복보육원의 원장 역시 검찰청의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뺌했지만 김 비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육원 원장이 그동안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입양 절차를 조작해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온 모든 장부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물론 그녀가 평생 일궈온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녀를 지지하던 후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유괴하고 납치하고 밀항시키려 한 죄, 거기에 가혹한 아동학대까지. 원장님,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태양 아래 발을 붙이지 못할 겁니다. 김 비서의 말대로 원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아이들을 팔아넘기려 한 악마로 낙인 찍혀 가장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교도소 내의 연줄까지 동원해 그들이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하라는 정 회장의 은밀한 지시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취조실을 나온 정 회장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깨를 누르던 9년의 짐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김 비서가 대기하고 있던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철호와 원장에 대한 법적, 사회적 매장 조치는 완벽히 끝났습니다. 정품푸드 이사회에서도 정철호의 모든 직위를 해임하고 영구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이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동이 트기 전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아이들에게 가야지. 어젯밤 너무 놀랐을 거야. 네, 회장님. 아이들은 지금 정품푸드 직속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호 아래 치료받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윤서 아가씨가 잠들기 전까지 동생들의 손을 놓지 않더군요. 정 회장은 윤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고 할아버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낸 아이. 그 아이야말로 연하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정 회장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윤서.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지. 그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낼 거다. 그게 연하에게 내가 속죄하는 길이야. 정 회장의 차가 검찰청을 빠져나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 회장의 차가 육중한 저택의 철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 엄마의 본가, 이제 아이들이 머물 안식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젯밤 몰아쳤던 폭설이 무색하게 정원의 나무들은 하얀 눈꽃을 이고 평온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9년 전 딸 연하가 이 집을 나간 이후 정 회장에게 이 집은 거대한 감옥이자 적막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새 아이를 바라보는 정 회장의 눈에는 이 집이 비로소 집다운 온기를 품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버선발로 달려나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던 보모, 박 할머니였습니다. 연하가 집을 나간 뒤에도 정 회장의 곁을 지키며 딸 같은 연하를 기다려온 그녀였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연하 아가씨 아이들을 찾아오신 겁니까? 차 문이 열리고 정 회장의 품에 안긴 막내 민서와 눈을 비비며 내리는 윤서, 준서를 본 박 할머니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오메, 이 일을 어째. 연하 아가씨 얼굴이 여기 다 들어있네. 어쩜 이리 똑 닮았을꼬. 아가씨, 거기서 보고 계시오? 회장님이 아가씨 핏줄들을 다 찾아오셨소. 박 할머니의 눈물 섞인 환대에 아이들은 잠시 낯설어했지만 곧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온기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윤서는 박 할머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차가운 손과는 다른 엄마의 냄새가 배어있는 정다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안에는 오랜만에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온종일 부엌에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특히 정 회장 가문의 내력인 마늘 알레르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이 할미가 우리 아가씨 키울 때 해줬던 음식들이다. 너희 입맛에도 꼭 맞을 게야. 정 회장은 아이들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의 차가운 식판이 아닌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 준서는 고기 반찬을 입에 가득 넣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윤서 역시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 회장은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한 귀퉁이에 놓인 연하의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너희 엄마다. 이 할아비가 고집을 부려 너희 엄마를 외롭게 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너희를 찾았더라면 너희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정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8살 윤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를 뿐이라고. 엄마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윤서의 영민한 대답에 정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들은 밤이 깊도록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9년간 얼어붙었던 가족의 정이 녹아내리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 회장은 김 비서를 불러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 비서, 연하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연하 장학재단이라 이름 짓고 행복보육원 같은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회사의 수익 일부를 매달 기부할 거네. 딸을 지키지 못한 이 아비가 세상의 다른 연하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죄일세. 정 회장의 결단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그 슬픔을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재단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윤서 남매처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환경 때문에 피지 못한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품푸드의 기업 이미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의로운 거물 정 회장의 진심 어린 행보는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고 옥중에 있는 정철호의 남은 잔당들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특히 마디인 윤서의 영민함에 매일같이 감탄했습니다. 8살 아이가 보육원에서 보여준 기지와 정보 수집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어려운 경제, 서적이나 경영 관련 서류들을 한 번만 훑어보고도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서류에 적힌 숫자가 조금 이상해요. 저번 주에 본 보고서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윤서가 가리킨 부분은 정철호가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회계 부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딸 연하가 천재 소리를 듣더니 우리 윤서는 그보다 더하구나. 윤서야, 너 이 할아버지 일을 배워보겠니? 네가 원한다면 이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지혜를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세상을 일찍 알아버린 소녀는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정 회장은 윤서를 위해 특별 과외 교사들을 붙여주었고 준서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준서는 그간의 트라우마를 씻어내듯 학업에 몰입하며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습니다. 한편 아직 갓난쟁이인 막내 민서는 박할머니의 전담 마크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박할머니는 민서를 볼 때마다 죽은 연하의 아기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누구보다 살뜰히 아기를 보살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도 먹네. 이제 보육원 우유는 잊어버려라. 이 할미가 만난 거 다 해줄게. 민서의 옹알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택의 그림자는 하나씩 거쳐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잠들지 않았고 정 회장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9년 만에 비로소 연하의 방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었고 그곳에 놓인 연하의 사진 속 미소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한지 정 회장과 삼남매는 매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정철호의 음모도 보육원의 차가운 눈보라도 없는 찬란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정 회장의 저택에도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던 정원에는 이제 연분홍빛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그 길 위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9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창문들은 이제 활짝 열려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현관 앞에 서서 정원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그림자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김 비서와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박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연고자 묘역의 차가운 돌틈에 외롭게 누워있던 딸 연아를 볕이 가장 잘 드는 따뜻한 곳으로 새로 모신 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찾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예쁜 새 옷을 차려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보육원 차량에 실려 항구로 끌려가던 그 겁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 윤서는 이제 제법 의젓한 아가씨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공부를 시작한 뒤로 윤서의 눈빛은 더욱 깊고 영민해졌습니다. 둘째 준서는 더 이상 누나의 옷자락을 잡고 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준서는 제 나이다운 밝음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막내 민서였습니다. 박할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몰라보게 포동포동해진 민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엄마 만나러 가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너희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실 게다. 윤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 안은 하얀 국화 꽃다발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 꽃다발 속에는 윤서가 어젯밤 잠을 설쳐가며 엄마에게 쓴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아름다운 수목원이었습니다. 잡풀 무성하고 초라했던 무연고자 구역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 회장은 딸이 좋아하던 수양버들과 벚나무가 어우러진 명당에 연하의 새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이름 없는 나무 팻말 대신 정갈한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정연아,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연하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묘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준서가 해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묘비 주변의 꽃잎을 작은 손으로 치워냈습니다.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막내 민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사진 속 엄마가 신기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엄마 하고 옹알이를 내뱉었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뱉은 엄마라는 단어에 박할머니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국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 속 엄마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8살 소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윤서예요. 엄마가 걱정하던 준서랑 민서, 이제 안 울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리고 할아버지,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편지를 꺼내 읽지 않고 가슴에 묻은 채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우리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고 우리 정말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윤서의 고백에 준서도 누나 옆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인사가 봄바람을 타고 묘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연하가 바람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마친 뒤 정 회장이 천천히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서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아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네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벌였을지 생각하면 이 아비는 아직도 밤잠을 설친난다. 정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거물 회장의 권위도 자존심도 딸의 무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아야, 내 남은 인생 모두를 걸어서라도 내 아이들, 내 손주들을 책임지고 잘 키워낼 게다. 윤서는 너를 닮아 아주 영리한 아이로, 준서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민서는 티 없이 맑은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마. 네가 못다한 사랑, 이 아비가 천배 만배로 갚으며 살 테니. 정 회장은 딸의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러니 연아야,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려무나. 무거운 짐은 이 아비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그곳에서 예쁜 꽃길만 걷거라. 사랑한다, 우리 딸. 정 회장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묘비 위로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9년간의 원망과 오해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자 남겨진 아이들을 향한 할아버지의 숭고한 맹세였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벚꽃잎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서는 신이 난 듯 꽃잎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준서는 그런 동생을 보며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잠든 나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슴속에 간직했던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라던 엄마의 말. 윤서는 이제 그 말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가요. 아이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비서와 박 할머니도 그 뒤를 따르며 소박하고도 위대한 가족의 행렬을 완성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의 이별은 잔인했지만 벚꽃이 흩날리는 날의 재회는 찬란했습니다. 비극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갈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연아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비로소 활짝 웃고 있을 것입니다.